오늘 종목 분석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로 사용되는 데이터에서 혹시 이상하거나 좀 다르다, 틀리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댓글로 주저하지 마시고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좀 더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완벽한 영상을 또 추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의 일단 그 주가 2주간의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29일 44만 7천 원 하던 주가가 12월 12일 42만 4,500원으로 오히려 2만 3천 원 정도, 한 5%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동향을 보면은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아직은 방향성이 없는 것 같고 개인이 좀 계속 최근 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봉상을 보면은 아직은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여기 단기 50만 원 고점 찍고 지금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아직 살아났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5일선과 11선도 21선 아래에 위치해 있고 약간 우하향하는 모습. 주봉상으로 보면은 중기적 추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37만 5,500원을 찍고 지금은 그래도 반등을 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그 저항선이죠. 11선. 11선의 이 저항선에 딱 부딪혀서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과정인데 요것이 강하게 뚫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 21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둘 수 있겠죠. 자, LG에너지솔루션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잠깐 보겠습니다. 22년도에 25조 5,986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영업이익은 1조 2,137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컨센서스가 34조 3,213억의 매출이고요. 영업이익은 2조 4,238억.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영업이익은 2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컨센서스는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면은요. 매출은 1분기에 8조 7,471억. 그 다음에 3분기 매출은 8조 2,235억. 그래서 한 8조 5천억 정도만 4분기에 한다면 컨센서스를 딱 맞출 수 있다. 매출은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가능한 수치로 보이죠? 이제까지 그렇게 매출을 분기별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영업이익을 좀 보시죠. 5,329억이 1분기고요. 2분기가 3,497억, 3분기가 5,157억. 그래서 컨센서스 2조 4천억의 그 영업이익이 나기 위해서는 4분기에 6,473억 정도의 이익이 나야 된다. 그동안의 수치로 봤을 때는 약간 무리수가 있겠지만 어쨌건 컨센서스보다는 크게 하회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매출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좀 분석을 해보면 다트에 나온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수출, 작년 같은 경우는 16조 8,611억 900만 원 정도가 수출이 됐고 그 다음 그 내수가 8조 7,375억 정도였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은 수출이 15조 2,500억 정도, 그 다음에 내수가 10조 정도 이렇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수출이 16조, 내수가 8조 정도였으니까 거의 더블 이상의 차이가 났었는데 올해는 한 5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봤을 때 국내 내수가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별 매출 상황 한번 보시죠. 일단 올해 추정치입니다. 컨센서스가 소형전지 쪽에서 9조 7,240억 정도, 그리고 내년도에는 13조 정도의 매출,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16조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소형전지 쪽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사용되는 중대형 전지 쪽을 보시면 올해 컨센서스가 25조 4,800억, 그리고 내년이 27조, 그 다음에 25년도가 36조. 이것도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로 봤을 때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올해 32%가 성장을 하는 거고요. 24년 내년이죠. 18.9%가 성장하는 거고 25년도가
다시 32% 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밸류에이션 분석한 그 기준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7년도에 실적을 끌어와서 목표 주가를 48만 5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즉 27년도 EPS, 예상 EPS를 38,765원으로 잡고 IT의 하드웨어의 통상적 PER 10배, 여기에 25%를 할증해서 적용한 12.5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48만 4,563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화투자증권에서 LG에너지솔루션 밸류에이션을 잡은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투자에서는 일단 2024년 실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에비타가 7조 6천억 정도로 봤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을 20배 줬습니다. 이것은 CATL의 2020년, 22년 평균 에비타에서 30% 할인한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업의 가치 밸류가 155조 7,420억 정도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순차익금 10조를 빼니까 목표 시가총액이 145조 3,890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발행된 주식 수로 나누니까 적정 주가가 62만 1,321원 이렇게 나와서 목표 주가를 6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기준 자체가 좀 완전히 다르다. 그 기준에 따라 목표 주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초에 들어와서 기관의 그 누적 순매수 추인데요. 쭉 매수하다가 좀 팔다가 지금은 약간 팔다가 다시 최근에 좀 매수하는 분위기. 외국인의 지분율도 2022년도서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23년 여름까지 정점을 찍고 지금은 좀 지분율이 낮아지고 있는 과정,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업이익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2차 전지주들 비교할 때도 보니까 컨센서스가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이게 하향이 될 때는 주가도 내려갔다는 거.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을 때 주가는 내려간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3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를 보면은 좀 낮았죠. 그러다 좀 여름 부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낮아지고 있는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24년도 컨센서스는 어떤가 보면은 초반에는 역시 좀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봄서부터는 좋아지는 영업이익이 확 올라가는 그러한 추세, 올라가면서 그 다음 아래로 좀 내려가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 기대감이 미리 우리가 보통 증시에서는 몇 개월 선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좋아지는 시점을 기대하면서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가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년부터 23년 8월까지의 그래프인데요. 일단 파나소닉이 상당히 미국에서, 이게 지금 미국의 자료입니다. 미국에서는 40% 이상에서 50%까지 갈 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40% 아래로 좀 내려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그래프 보시면 쭉 반전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0%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ATL은 그냥 한 10% 후반대에서 중후반대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I, 그 다음에 SKO는 좀 꺾어지는 추세. 어쨌건 LGES는 지금 그래프가 위쪽으로 치솟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점유율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도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22년 말서부터의 기준으로 봤을 때 40% 가까운,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점유율을 보였던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누구였냐면 CATL 30%대에서 LG에너지솔루션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배터리셀 업체의 그 수요처, 즉 그 전방 산업이죠. 전기차, 이게 세계 침투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포화 상태인지 성장이 이제 시작인지 성숙 단계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일단 중국은 지금 거의 한 25% 정도, 2023년 8월 기준입니다. 한 25% 정도의 침투율을 보이고 있고, 유럽은 거의 30% 가까운 침투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고 공략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10%가 안 됩니다. 한 7, 8%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10%가 안 되는 아주 낮은 침투율,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이 크게 남아있다,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되겠죠. 글로벌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역시 한 12, 3% 정도의 침투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세계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성장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성장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 얼마만큼의 수주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하나의 그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23년 3분기 기준으로 지금 500조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그래프 보시면 2017년 42조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나죠. 네,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때는 440조였는데 3분기 때 60조의 추가 매출이 수주가 일어나면서 500조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성장이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캐파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2023년도에는 300기가와트시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이 2024년, 내년이죠. 380기가와트시. 그리고 25년 589기가와트시, 그 다음에 2030년에는 1100기가와트시로 이렇게 급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캐파 증설을 계속하고 있죠. 특히 조인트 벤처를 미국에다 설립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 캐파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인트 벤처가 북미에서 어디에 생산 공장이 어디와 함께 잡고 있는지, 주로 GM 그리고 현대차 그룹하고도 하고 있고, 뭐 혼다하고도 하고 있고요. 스텔란티스, 이런 곳들과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미국의 증설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 리스트입니다. 조인트 벤처 리스트.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4년 7월 가동 예정, 25년 7월 가동 예정, 이건 다 GM이죠. 그리고 혼다와 관련해서도 25년도 하반기에 가동, 그리고 25년 주로 보니까 25년도에 가동 예정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장,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2025년도에 32%의 성장,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보였던 게 바로 이 부분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피어 그룹 한번 보죠.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보면은 삼성 SDI 11월 29일 2주 전 주가 47만 1,500원이었는데 역시 12월 12일 종가로 봤을 때 3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11월 29일 날 14만 2천 원 정도 하던 주가가 12월 12일 13만 3천 원 정도로 하락했다는 거. 그와 관련해서 그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들은 다 사고 팔고 특별한 흐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SK이노베이션을 좀 사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네요. 지금 이곳은 2023년 8월까지의 그 글로벌 배터리 셀 기업들의 월간 출하량인데, 일단 CATL이 가장, 이건 중국 시장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이 BYD, 비아디가 차지를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위가 LG에너지솔루션. 그래서 뭐 이 과정을 보면은 비아디의 성장률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고르게 가고 있네요. 이건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내수 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가의 움직임 한번 볼까요? 올 상반기부터 12월까지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죠. 이것은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폭은 좀 작지만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이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컨센서스가 하향이 됐던 그 움직임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내가 지금 얼만큼의 실적을 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보다 다음 달, 다음 분기, 내년 얼만큼 더 좋아질 것이냐, 이것에 의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그 기대감으로 사려는 그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이 거기와 연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관련해서 증권사의 리포트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죠. 키움증권 11월 21일 나온 그 리포트에서는 2024년도에도 북미 선점 효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한 8% 정도, 7% 정도밖에 안 되는 미국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 이것의 가장 큰 수혜를 먼저 선점을 하면서 받지 않겠냐. 요것이 키움증권이 얘기하는 기대감이고, 네, 역시 AMPC 수혜, 즉 IRA법에 의해서 나오는 세금 혜택, 이거와 관련된 이익이 또 기대가 된다. 이 부분이고요. 신영증권에서도 11월 16일 날 여전히 배터리 대장이다. 그리고 AMPC 효과로 안정적인 마진이 기대가 된다. 세금을 도로 환급받으니까. 그리고 유럽의 수요는 2024년 상반기 이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11월 3일 나온 리포트를 통해서 2024년 4680 전지 양산에 거는 기대감, 이 부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액과 관련해서는 그 올해 대비 매출은 18.9%, 영업이익은 57% 상승하는 모습에 기대하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하여튼 올해 하반기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지만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그 원통형 전지 생산 규모 가이던스를 상향 제시하면서 미래의 어떤 성장에 대한 공격적 입장을 밝혔다는 것, 이것이 좋아지지 않겠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유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지금 2차 전지주의 흐름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이 미국의 그 재고, 전기차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유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기차, 이것은 이제 대세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노이즈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들도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지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LG엔솔 보시면 이게 11월 15일자 뉴스인데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의 공장 가동률이 산정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회사들마다. 근데 어쨌건 2023년 1분기에 77.7%에서 3분기에 72.9%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이 폭스바겐 전기차 감산에 맞춰서 폴란드 공장 가동률을 낮추기로 하고, 또 티르키예 합작 투자 프로젝트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장을 활용하면 수조 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새로 지을 때가 아니야. 기존 공장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IRA 수혜를 받기에도 좀 애매한 티르키예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잘한 결정이다. 이러한 내부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감산 그리고 감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12월 2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전체 생산 직원의 10%인 17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는 막 그 확장, 성장을 위한 확장에 모든 힘을 쏟았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좀 안정화를 위한 내실을 다지는 그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고 기업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는 이 전기차 산업을 참 가장 먼저 일찍 몰입해서 키워왔던 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정책적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과잉 생산, 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글로벌리 그 어떤 수급에 대한 그 전망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배터리 수요가 636기가와트시입니다. 근데 생산은 1448기가와트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거의 더블 이상의 과잉 생산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5년 우리 주로 많은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의 그 공장들이 완공되는 25년 시점으로 봤을 때에도 그러니까 중국 국내 수요는 한 1000기가와트시 정도 되나요? 그런데 생산은 이미 3000기가와트시를 넘는, 그러니까 이때 25년 시점에는 3배 이상의 그 과잉 생산이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중국이 처한 이 상황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없는 기업들은 다 무너지고 부도나고 파산하고 다 그러겠죠. 그러면서도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해외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이 결국 지금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이 CATL 그리고 BRD와 유럽에서 치열하게 점유율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한번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죠. 글로벌 세계 시장 점유율. CATL이 사실상 중국을 포함한 전체 글로벌로 봤을 때는 23년도 36.9%로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죠. 그리고 BYD 여기가 15.8%로 2위.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13.8%로 3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으로 좀 나누게 되면은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이 27.7%로 1등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세계 1등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이다. 중국을 제외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CATL이 바로 그 뒤를 아주 근소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27.6%의 점유율로 쫓아오고 있는데 기분 나쁜 거는 뭐냐면은 작년도 점유율이 21.7%였다는 거. 그러니까 1년 사이 지금 6% 가까이 점유율이 확 증가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공격적으로 시장 확장을 하고 있는지를 CATL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1, 2, 3위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현재 주고 있는지, 이것이 11월 1일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자료인데요. 2025년 실적을 당겨오는 걸로 기준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11월 1일 주가를 기준으로 삼고요. 그랬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이 PBR 3.2배입니다. 그리고 CATL이 2.6배, 그리고 BYD가 2.9배, 그리고 파나소닉, 전통적인 강자였지만 지금 최근에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파나소닉으로 봤을 때는 0.7배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PER로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년 후에 실적을 당겨와서 11월 1일 주가 한 38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19.8배의 PER을 적용됐을 때의 그 주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ATL은 11.7배, 그 다음에 BYD는 13배, 파나소닉은 8.6배. 그러니까 이 이후에 물론 우리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43만 원대까지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요. CATL과 BYD는 뭐 중국 시장 원래 증시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거기에 따라 더 변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밸류에이션 가치는 좀 더 높게 주고 있다. 요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ATL 같은 경우도 한때는 정말 뭐 시총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우리도 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 우리보다 훨씬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692위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163위안 정도로 추락했으니까 76.35%. 2021년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요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BYD도 2022년 6월 달 고점을 찍었습니다. 358위안. 그리고 현재 시점 196위안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240위안, 그 다음에 CATL도 197, 근데 163으로 현재 시점 더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러니까 지금 25년 그 예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CATL과 BYD가 더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올랐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제 뭔가 시장에서 너무 고평가 받고 있는 거 아니야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이것은 중국 시장이 너무나 그 경제가 뭐 위기론이 막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 중국 내부 국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미국의 견제, 이 IRA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수출 길이 자꾸 막히다 보니까 확장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막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하나의 그 부정적 효과, 요렇게 봐야 되지 않냐라는 시각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그들보다 지금 현재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이 그 IRA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방 세계에서 우리 한국산 2차 전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이 아니냐, 시장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밸류에이션, 우리만의 가치를 좀 더 높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이 같이 부딪히고 있다는 거, 요것을 균형 잡히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이 중국을 견제하는 IRA법, 이것의 그 효과가 얼마나 더 지속이 되느냐, 또 거기에 따른 혜택을 우리가 계속 얼만큼 받아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또 불안한 뉴스가 있죠. 바이든 지지율을 넘어서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언론 그 인터뷰를 통해서 IRA법을 통한 혹은 여러 가지 기업 세액 공제들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제도를 뭐 상당히 좀 축소하겠다, 규제를 가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건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 당이 합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그 법을 믿고 우리도 72조를 투자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유럽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말을 바꿔버리면 소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거용, 엄포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다는 거, 양쪽 사이드의 이야기를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선거용으로 이러한 그 기업에 대한 규제, 그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에게 주는 이익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느냐. 이것을 보면은 미국 시민들의 기업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뭐 신재생 업체들 관련해서 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원하는 법안들이 나왔죠. 이것에 대해서 그 미국의 그 어카운터블 여론조사에 따르면 81%의 유권자가 기업들의 정크 수수료를 통한 과잉 이익 추구, 이것이 결국 소비자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잉 이익 추구하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너무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반감, 요것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억누르기 위한, 이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그 공격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좀 노이즈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선거 때가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노이즈 현상 같은 것들로 인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뉴스로 나온 게 최근에 12월 8일 날 그 IRA법을 통해서 받는 그 세액공제 보조금. 미국의 GM과 LG에너지솔루션이 공장을 여러 개 설립을 했는데 이 조인트 벤처에서 5대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익금을 5대5로 나누면 되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인데 85%를 배당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시끄러웠죠. 물론 GM에서는 배당을 그렇게 확대해주면 합작 공장의 이익률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비율 이상 이익이 나게끔 계속 보장해주겠다, 뭐 이렇게 또 제안을 했다고는 합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다 양보하진 않겠죠. 그러나 어쨌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2032년까지 지금 예상 이 IRA법으로 인한 그 세액 공제, 이 혜택, 이게 이 3사, 배터리 3사가 얻어낼 그 예상 수익액이 180조 정도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시장의 기대치거든요. 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LG에너지솔루션은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 혹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여러 부정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불안 심리로 인한 2차 전지의 그 하락이 이어졌던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쓸 수밖에 없죠. LG에너지솔루션이 작년에 47%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이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그 전략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무게추를 옮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과 미국의 그 공장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름 46mm인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4680 전환을 빨리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4680 배터리가 뭐냐? 간단하게 좀 보시죠. 현재 사용되는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를 보면 2170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름이 21mm, 높이가 70mm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0년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가 이 4680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또 다시 주목이 집중이 됐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2170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는 5배, 그리고 출력은 6배,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생산 비용은 54%가 절감이 되고 주행거리는 16%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로 이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로 정착이 돼갈 것이다.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도 많은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술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이쪽과 관련된 제품들을 다양하게 양산을 하겠다. 이것이 LG에너지솔루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의 그 경영진이 교체가 됐죠. CEO가 교체가 됐는데 권영수 부회장 뒤를 이어서 김동명 사장이 CEO로 취임을 했고요. 지금 이기는 전략을 쓰겠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기는 전략, 초격차 제품, 그리고 품질 기술력, 그리고 구조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압도적인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겠다. 미래 기술과 사업 모델 혁신 선도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겠다. 요것을 목표로 하면서 질적인 성장을 이루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명 사장은 그 밝힌 그 이기는 전략 이것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통해서 저가 시장,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도 좀 뺏어오고, 그 다음에 NCM, 삼원계 배터리의 시장 지위를 기술력을 통해서 더 리더 업체로서 공고히 하는 그런 전략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의 16기가와트시의 그 ESS용 LFP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밝혔고, 그 다음 미국 공장 완공 이전에는 중국 생산을 통해서 LFP 배터리를 생산을 좀 늘릴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인 기술력, 초격차 기술, 제품 만들겠다 얘기했던 것처럼 12월 8일 날 또 반가운 뉴스가 나왔죠. 1회 충전에 900km 가는 리튬 메탈 전지를 카이스트와 공동 개발했다.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 리튬 메탈 배터리 9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죠. 지금 고성능 전기차에 장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평균 주행 거리가 600km니까 50%가 더 증가된, 그리고 400K 이상 재충전이 가능한, 그러니까 수명 안정성도 높이는 이러한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이것이 또 결국은 LG에너지솔루션의 그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마 2차 전지가 지금은 쉽지 않겠구나. 그러나 내년도 혹은 2025년서부터는 또 상당히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안 좋을 때 저가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최악일 때, 적자가 최악일 때, 그래서 진짜 망하냐 마냐 이런 이슈가 나올 때 그때 사셨던 분들이 또 큰 수익을 얻었던 것처럼 이것도 그런 기회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이것은 투자하시는 분의 2차 전지 이 산업 섹터에 대한 그 지식과 그 다음에 믿음, 이런 것들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보시고 자신의 성향에 맞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할 예정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용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자료들 우리 가족분들 보시고 이거는 좀
틀린 자료다, 혹은 이것은 오해를 살 만한 자료다, 해석이 잘못됐다, 이러한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수정된 또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의 2주간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 12월 달에 들어왔을 때 13만 4,400원이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 2주가 지났는데 13만 8,600원. 거의 뭐 흐름이 없죠. 4,000원 정도의 흐름, 한 2, 3% 정도의 흐름밖에 없었고요. 수급 동향을 보면은 글쎄요, 기조적으로 외국인이 좀 사는 추세입니다. 기관은 매도를 하다가 잠깐 샀다가 다시 매도가 나와서 아직은 방향성을 좀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에는 떨어지다가 13만 원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급등을 좀 했지요. 그 다음에 다시 21선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이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지지선까지 내려올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은 박스권으로 봐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부까지 올라와 있는 중상단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61선 61선 14만 원 초가 저항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부딪히면서 윗꼬리 달고 내려온 모습이고요. 중기적 추세 보려면 주봉을 봐야겠죠. 22만 5천 원까지 찍었던 주가가 쭉 밀려와서 12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3만 8천 원까지 반등한 흐름입니다. 어쨌건 지금 5일선이 11선을 골드크로스 내는, 그러니까 어쨌든 접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이것을 뚫고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느냐 아니면 횡보를 하게 될 것이냐, 이렇게 좀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도 실적은 78조 569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조 9,173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 컨센서스 매출액이 얼마냐면 77조 4,898억,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이 2조 3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오히려 지금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렸다. 매출에 의한 컨센서스 때문에. 그러면 이 컨센서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한번 좀 보죠. 일단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은 4분기에 내야 되는 실적이 매출은 19조 7,28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7,434억 정도입니다. 근데 전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 19조 8천억의 매출과 1조 3,500억의 영업이익이 난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컨센서스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SK이노베이션의 각 사업부 제품별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유 파트가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46조 5,180억입니다. 그리고 화학 분야 10조 9,92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윤활기유가 4조 7,580억, 그 다음 EMP가 1조 1,89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바로 이 부분이 13조 2,420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재 부분이 1,91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도, 25년도 예상 컨센서스를 보면은 정유, 화학, 윤활기유, 올해 컨센서스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크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성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에서 나오는데 올해 13조 2,420억 했던 게 내년도에 15조 5,520억, 그리고 25년도에는 24조 8,960억. 이렇게 확 급증하는 모습, 이게 바로 2차 전지를 보고 투자하는,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분들의 투자 포인트죠. 그런데 매출은 이렇게 급성장을 합니다만 이익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죠. 일단 배터리 쪽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올해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500억입니다. 그런데
AMPC라고 해서 IRA법에 의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있죠. 세금 공제를 돌려받는 게 6,530억.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적자지만 이 세제 혜택을 통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네, 흑자 전환되는 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과 관련된 파트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정유, 네, 전체적인 그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2조 4,0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정유 쪽에서 네, 1조 3,100억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고요. 석유화학 쪽에서 7,120억, 그리고 윤활기유 쪽에서 9,820억, 그 다음에 EMP 사업에서 4,16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에서 마이너스 5,50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AMPC라고 해서 IRA법에 의한 세금 보조, 네, 공제받는 이 혜택을 통해서 6,530억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배터리 쪽에서의 그 5,500억을 상쇄시키면서 약간의 흑자 전환되는 네, 이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혜택이 없다면 네, 5,500억 정도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이 내년도에는 뭐 영업이익 다른 파트의 영업이익은 뭐 비슷하게 흘러갑니다만 약간의 상승 정도로. 그런데 내년도 배터리 사업부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보면은 4,850억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다 AMPC 세금 공제 혜택 받는 1조 1,730억까지 합치면 거의 1조 6천억 정도 이상의 흑자가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실적이 배터리 쪽이 확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25년도 컨센서스를 보면은 이것이 영업이익이 배터리 쪽의 영업이익이 3조 6,170억이 되고 세금 공제 혜택 4조 합쳐서 7조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24년도도 좋지만 25년도에 영업이익이 급증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 개발비는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 좀 보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0.54%, 작년도에 썼던 게 0.54%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비를 4,179억 정도 썼고요. 올해는 0.61% 정도 해당되는 3,553억 6,900만 원 정도를 영업 개발비로, 연구 개발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다른 회사, 예를 들어서 LG에너지 솔루션에 비하면은 전체 매출액의 한 3.4%, 올해도 한 2.8% 정도 사용하는 한 7,300억 정도의 그 연구 개발비를 쓰는 곳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 개발비가 좀 적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다트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2018년도부터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터리 국내 해외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총 소요 자금을 32조 7,791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현재 21조 6,137억을 집행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한 11조 정도를 더 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증설하고 확장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체크해 보죠. 먼저 11월 6일 기준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업부가 여러 개죠. 그래서 정유와 관련해서 화학과 관련해서 윤활유와 관련해서 배터리, 소재 각 그 사업 단위별로 각각의 적용 기준을 달리해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유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정유업체 2024년 기준 EV 에비타 평균으로 잡았고 화학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의 24년 기준 EV 에비타 평균을 잡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이 배터리, 이 SK온 이거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배터리 업체의 2024년 기준 EV 에비타
잡았는데 거기에서 30% 할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투자자산 가치,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더한 거에서 이 순차익금과 우선주 시가총액 요것을 뺀 11월 3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주 적정 시가총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9조 7,46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누니까 한 주당 주가, 적정 주가가 얼마가 나오냐면 19만 6,173원.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어떻게 잡았는가 또 보니까 투자자산 가치, 그 다음에 영업가치, 영업가치는 역시 좀 다른 기준으로 잡았는데 정유, 석유화학, 윤활기 이쪽과 관련해서는 그 피어그룹,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정유업체들의 멀티플 7.1배를 적용을 했고요. 네, EMP 관련해서 EMP라는 거는 저거죠. 석유를 그 매장량 이렇게 조사한 것에서 시작해서 그 채굴하기까지의 그 과정. 그러니까 그 석유화학의 그 석유 산업의 그 가장 첫 단계. 그래서 상위 공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네, 그 발굴 작업 그리고 매장량 확인, 그다음에 채굴로 이어지는 이 관련 산업. 이것은 이제 매장량 기준으로 적정을 했고요.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피어그룹,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두 개사의 멀티플 12.4배 대비해서 30% 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023년 프리 IPO 이후 SK이노베이션 지분율 89.52%를 적용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익금 제하고 우선주 시가총액 제하고 하니까 총 기업 가치가 얼마 나오냐면은 21조 4,810억. 그리고 그걸 또 주식수로 나누니까 주당 21만 3,419원. 그래서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기준은 다른데 네, 역시 하이투자증권에서 잡은 목표 주가와 거의 근사한 네, 목표 주가가 나왔죠. 그러나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냥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가 정도 기준만 보는 거지 이 목표 주가를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주가라는 것은 앞으로의 그 이 기대, 이 투자자들이 기대를 가질 만한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 어떤 스토리들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 매출의 성장, 이익의 성장 이것은 기본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심리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살펴보면서 네, 흐름을 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의 그 PER, PBR 관련해서 현재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보시죠. 2008년부터 2024년 예상까지입니다. 네, 지금 PER로 봤을 때는 네, 하단부에서 약간 위쪽, 역사적인 저점에서 약간 위쪽에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PBR로 봐도 그렇습니다. 역사적 그 저점보다는 약간 높은 네, 이 정도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의 큰 그 정유화학과 관련해서 실적을 좀 추이를 지켜보려면 우리는 결국 이 유가의 그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10월 그러니까 3분기 들어와서 유가가 올랐다가 하락 추세로 좀 바뀌고 있고요. 정제 마진도 좋았다가 3분기 초에는 좋았다가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갈수록 이익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요소죠. 자, 기업 실적 관련해서 그럼 배터리 관련한 부분을 한번 집중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4년도가 23년도보다 많이 좋아지기도 하겠지만 사실 25년도에 실적이 급성장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25년도 지금 미국에서 증설하고 있는 여러 공장들 네, 그것이 완공되고 가동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지금 증설하고 있는 시설들의 완공과 함께 매출 그리고 매출에 따른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IRA법에 의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왜 중요한가 이것도 한번 좀 보시죠. 올해는 예상이 5,310억이고요. IRA에 의해서 얻게 되는 세금 보조금이. 그리고 내년도에는 8,890억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이것이 1조 9,890억 급증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6년도에는 3조. 네. 그리고 27년도에는 3조 4천억.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IRA법에 의한 이 세금 혜택, 이것이 얼마나 큰 메리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시장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에는 세계 배터리 사용량 4위를 했습니다. 5위가 삼성 SDI였고요. 그런데 이것은 중국 시장을 제외한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올해 점유율이 10.9%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SDI도 9.8% 정도로 하락이 됐고, 그러나 성장률은 14.2%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 커지는 시장에서 이 뭐라 그럴까요? 성장률이 14.2%라는 건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성장률이 지금 44.6%,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47%인 거에 비하면은 좀 부진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실적에 맞는 그 주가 밸류에이션은 어떤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현재 받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IBK 투자증권 리포트 자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11월 1일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 주가가 12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13만 8천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의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PER로 봤을 때는 2023년도 컨센서스의 한 17.5배, 그러나 내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6.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7배. 삼성 SDI가 23년도 기준으로 14.3배, 그 다음에 24년 기준으로 12.1배, 25년 기준으로 9.6배의 PER을 받는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PBR로 보더라도 삼성 SDI가 1.5배,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0.6배, 24년 기준으로는 1.4배가 삼성 SDI인데 0.5배 밖에 안 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수치 본다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배터리,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전체 그 메인 사업은 배터리 사업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SK이노베이션에서는 정유화학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잘라져 나오고 SK옴과만 비교했을 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비교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점유율 3위죠. 파나소닉. 파나소닉의 그 밸류에이션은 어떤가 한번 그럼 좀 단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파나소닉의 주가는 이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13.8배,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4배의 주가 밸류에이션이고요. 25년일 때는 8.6배. 그 다음에 PBR로 봤을 때에도 0.9배, 0.8배 요 정도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그 다른 그 해외 기업들,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어그룹의 주가 추이 한번 보시죠.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주가를 보겠습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주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삼성 SDI는 47만 2천 원에서 45만 2,500원으로 한 2만 원 정도 하락한 모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5% 정도 2주 전보다 좀 빠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떤가요? 42만 8,500원이었는데 42만 2천 원. 거의 주가의 흐름은 뭐 한 1, 2% 하락한 정도,
거의 주가 흐름이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는 없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은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의 동향은 뭐 거의 둘 다 샀다 팔았다, 큰 방향성이 안 잡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추이를 한번 비교해 보죠.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 3사의 주가 그래프 흐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 SDI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의 각도가 좀 차이가 좀 있죠. 아무래도 정유화학이 포함되어 있는 지금의 사업 구조, 메인 사업은 아직도 그쪽이다 보니까 SK온만 따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좀 그렇게 드라마틱하거나 변동성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2차 배터리 셀 업체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 피어그룹이죠. S-오일 그리고 GS 이런 정유 쪽 기업과 주가 추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이쪽과 비교해 보면은 또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보시면 이게 GS고요. 이게 S-오일인데요. 주가의 변동폭 5월 달에 67,000원에서 지금 67,900원. 그 다음 GS도 42,500원에서 지금 42,350원. 주가의 흐름이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20만 원 위에도 올라갔다가 지금 13만 8천 원까지 하락해 있는 모습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또 많이 급락을 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유나 화학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2차 전지 배터리 셀 이쪽에 그 실적 혹은 그쪽의 컨센서스 심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11월 28일 날 나온 리포트인데 드디어 배터리 흑자 전환이 나왔다. 24년 배터리 실적이 흑자 전환이 예상될 것이다. 그래서 투자 의견 목표 주가는 21만 원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도 11월 23일 날 나온 리포트를 통해서 SK온이 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 또 미국 공장의 증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년도에 대부분 완공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AMPC, 그 세제 그 보조금, 보조금의 그 확대가 또 기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키움증권에서 11월 30일 날 나온 리포트를 통해서 24년도 배터리 실적이 좌우할 것이다. 정유화학 부분은 전년 대비 감소하지만 여전히 마진은 좋을 것이고 실적은 견조할 것이다. 그러나 정유 관련 밸류에이션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하향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배터리 실적과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이 SK이노베이션의 밸류에이션, 주가를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는 좀 짜게 봤군요. 16만 7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내년도 실적을 조금 어둡게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목표 주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에 대한 그런 참고사항 정도로만 보고 결국 움직이는 거는 지금보다 다음 달 혹은 다음 분기 내년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어떤 관련된 이슈가 있냐 없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수급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주가는 결정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된 이슈들 계속 보죠. 지금 일단 부정적인 게 하나 나왔습니다. 폭스바겐과 SK온이 삐걱대고 있다. IRA 규정의 그 의견 차이 때문에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스바겐 미국 법인이 10월 20일 소송을 걸었는데요. 폭스바겐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양사 간의 신규 계약에 의해 SK온은 핵심 광물 정보를 인증서 형태로 제공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왜 민감하냐면 IRA 시행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는 그 소비자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비롯해서 각종 소재들의 핵심 광물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 즉
이 배터리 업체들 뭐 이런 것들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전기차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가격을 인하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데 여기에 대응하는 SK온이 조금 미온적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답변을 다시 제공을 했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지금 양사 간에 법정 소송으로 일단 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폭스바겐과 SK온이 그동안 헝가리 공장에서 그 유럽 생산 폭스바겐의 배터리를 공급해 왔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북미 지역까지 확대돼 왔 이런 어떤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끈끈한 그 파트너십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흔들리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다는 거,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 뉴스는 뭐냐면 그 SK온과 포드 합작사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블루오벌 SK인데 여기 약 1,400명 규모의 사무소를 열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그 전방 산업이 안 좋다 하지만 네, 또 이렇게 신규 채용을 했다라는 거, 이것이 또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SK온은 그 조지아주에서만 2개의 자체 공장을 가동 중에 있고 또 현대차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 포드와 함께 총 3개 공장, 켄터키주에 2개, 테네시주에 1개 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완공되는 25년 이후에는 미국에서만 180기가와트시 이상의 배터리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이것이 결국 그 북미 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아까도 계속 지적했던 AMPC 그 세제 보조금 혜택 이것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스프하고 맞손을 잡았다 했는데 이 바스프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첨단 양극활 물질을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그 독일의 아주 유명한 화학 기업이죠. 여기와 함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포함한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양극재는 물론이고요. 이러한 것들도 역시 우군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 확장 전략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살아있죠. SK온 이것을 언제 상장할 것이냐 IPO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일단 물적 분할할 때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SK온을 IPO할 때 찬성할 것이냐, 그래서 SK온이 계속해서 상장한 이후에 자금 확보를 통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퀘션 마크로 있다는 얘기죠. 일단 SK이노베이션에서는 2025년에서 27년 사이에 IPO를 하겠다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고요. 25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공장이 완공이 되고 실적이 급증하는 그 시점, 흑자가 커지는 그 시점에 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뭐 가장 실적 좋을 때 하는 거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투자자들에게 모멘텀을 줄 것이냐, 기대감을 줄 것이냐, 이 부분도 벌어지는 상황들을 잘 확인해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K온은 지금 적자죠. 2023년 컨센서스 보면은 영업이익이 배터리에서만 5,500억의 적자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단지 그 세제 보조금으로 6,530억을 받아서 요거에 의한 약간의 흑자 정도기 때문에 SK온이 상장을 하고 그로 인한 어떤 그 자금 확보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원활해질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온은 지난해 1분기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3분기 적자폭은 좀 많이 줄었고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과연 대표가 연임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 또 그 개혁을 위한 혁신을 위한 또 새로운 인사가 임명이 될 것이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이석희 대표로 새 사령탑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그 2019년부터 21년까지 SK 하이닉스의 전성기를 이끈 주역이고요. 또 21년도 영업이익 12조 4,103억 원으로 창사 최대 수익을 낸 그런 그 중심의 인물이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맡은 임무가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수율의 안정화, 그 다음에 IPO를 속도를 내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온도 지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 모두가 다 꿈의 배터리라고 이야기하는 전고체 배터리, 이걸 어떻게 조기 양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지금 일단 SK온은 그 26년 초기 단계의 시제품을 생산하고 28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이 로드맵 일정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좀 앞당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쨌건 이것이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는 겁니다. 사실 이 원통형 배터리는 원래 그 소형 2차 전지 관련해서 원래 모든 배터리 업체는 이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원통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소형, 각형, 소형 파우치, 이런 순서대로 보통은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SK온은 이 소형 배터리를 거치지 않고 중대형으로 각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형 배터리 거치지 않고 중대형 파우치,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든다는 점이 좀 독특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는 사실 그동안 계속 사용해 왔었습니다만,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 이것을 사용하겠다 하면서 전체 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 대중화를 좀 이끌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테슬라만이 아닌 다른 기업들에서도 원통형을 채택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우치만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또 다른 원통형은 없어라고 했을 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제품군 라인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또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 이것이 언제 나올 것이냐, 어떤 로드맵 같은 게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형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미 개발이 됐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여기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요구한다는 것이고, 거기 요구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제품 라인업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온이 IPO를 해야지만 되는 이유, 지난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결국 자금의 부족이죠. 그래서 올해 그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5천억 규모의 4조 7,200억의 수요 예측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1,000억에 2천억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SK온은 2년물 짧은 회사채임에도 불구하고 800억 모집에 650억밖에 예측이 되지 않았다는 거,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회사채에 대한 신뢰, 자금의 어려움에 대한 뭔가 시장의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거,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 SK온이 그 물적 분할하고 프리 IPO를 했었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실패해서 그 SK이노베이션에서 2조 원의 자금을 따로 투입을 해줬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러한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SK온은 실적이 좋아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IPO를 하면서 공모되는 그 자금들, 따로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은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감을 없애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럼 SK이노베이션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미국에 증설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2025년도서부터는 공장이 완공되면서 나오는 매출의 확대, 그리고 세금 보조와 관련된 또 커다란 이익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IPO와 관련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필요한 그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시장의 퀘션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SK이노베이션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역시
투자자들의 그 투자 심리, 성향에 따라서 네, 투자의 그 대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이 SK 이노베이션 이 3사의 여러 가지 처한 환경들 네, 다 다르고 관련된 그 장단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주식을 선택할 것이냐는 결국 그 앞으로의 비전 혹은 그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분할되기 전에 그 정유화학이 포함되어 있는 지금의 이 구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건 분명한 건 25년도서부터 지금의 컨센서스로는 아주 커다란 성장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 이것이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그 환경, 그러한 심리 이슈 상태가 언제 만들어질 것이냐 이것을 잘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지금 최근에 44조 에코프로비엠의 수주를 주면서 물량을 주면서 상당히 어쨌건 뭐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네, 재고가 늘고 있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2주 동안의 주가 흐름 먼저 보시죠. 11월 22일 날 47만 1,500원 하던 주가가 네, 어제 종가 12월 5일 종가로는 44만 4,000원. 네, 오히려 좀 낮춰졌죠. 네,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 기관도 조금 사는 기관도 있습니다만 매도하고 아직은 방향성이 좀 없는 것 같은 네,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관련해서는 뭐 크게 비중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기술적 분석, 네,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분봉 단기 차트 보면은 네,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어쨌건 방향성은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 일봉으로 봐도요. 단기 52만 2천원 고점 이후에 다시 쭉 빠지는 모습. 그리고 나서 네, 잠시 반등하다가 다시 지금은 역배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배열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5일선, 11선, 21선이 층층이 저항선이 있다는 얘기고 매물대가 쌓여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쉽게 상승을 하기는 쉽지 않다. 네, 이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단 여기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좋은 호재라든가 네, 이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저항선을 뚫고 확 올라갈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상 80만 원 최고 찍고요. 23년 3월 달 그리고 41만 7천 원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5일선이 좀 평평해지면서 네, 반등하는 모습. 그러나 11선 네, 요 파란 11선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다시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것이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월봉상으로 봐도요. 네, 지금 분명히 요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것을 딛고 네, 61선 위로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뭐 월봉까지 보지 않더라도 중기적인 차트 주봉상으로 어쨌건 11선, 요 11선을 돌파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추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재무제표를 좀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도대체 왜 빠지지? 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21년도 매출액 보면은 13조 5,53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676억 네, 잘 나왔습니다. 22년도 매출액은 20조 1,241억 네, 아주 잘 나왔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1조 8천억 거의 7, 8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예상 컨센서스는 23조 2,936억입니다. 영업이익은 작년과 비슷한 1조 8,536억. 그러면 이 컨센서스대로 1, 2, 3분기 매출이 오르고 있느냐 좀 보시면 1분기에 5조 3,548억 그리고 영업이익 3,754억 2분기도 5조 8,406억
영업이익도 4,502억. 3분기도 5조 9,481억, 영업이익 4,960억. 4분기에 6조 1,794억과 5,314억의 영업이익 구하는 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그렇게 왁 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충분히 혹은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 실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그 기대치는 충분히 달성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업부, 어떤 제품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OLED 같은 이쪽 전자재료 사업부,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전자재료 보시면 21년도 매출도 2조 6천억, 22년도 매출도 2조 5,578억, 올해 예상 매출액도 2조 4천억, 내년도도 2조 5천억.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성장이 없는 그냥 기존의 고정 어떤 물품 판매 요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를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은 바로 이 에너지 솔루션, 바로 이쪽의 사업부 매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2차 전지. 여기에는 이제 소형 전지가 있고요.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전동차라든가 전동 오토바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소형 전지,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그다음에 자동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 배터리. 네,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의 성과를 보시면 21년도에 10조 9,469억, 그 다음에 22년도에 17조 5,662억, 확 늘었죠. 7조 가까이 늘었으니까. 그 다음 올해 예상은 20조 8,842억. 네, 역시 3조 이상, 3조 한 3천억 이상 늘어나는 거죠. 또 24년도, 내년도도 23조 2,560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있죠. 올해보다도 한 2,600, 700억 더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업이익을 한번 좀 보죠. 사업부별로 얼마나 영업이익이 나오는지. 일단 21년도에 전자재료 사업부에서 5,300억의 매출 이익이,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역시 5,542억의 매출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그 다음 23년도 올해 예상은 3,200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3,900억.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고정이 돼 있고 영업이익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우리가 투자하는 주 이유가 되는 이 사업부,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1년도에는 5,376억이었고요. 22년도에는 1조 2,538억. 네, 거의 2배 반 가까이 급등했죠. 그리고 올해 예상도 1조 5,458억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 1조 8,104억이 예상이 되는, 기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 2차 전지에서 주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표 주가가 얼마이냐,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갈 거야 말 거야, 이건 의미가 없고요. 단지 증권사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목표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82만 원으로 잡았고요.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82만 원을 산출했는가 기준을 좀 보죠. 24년도 에비타를 봤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에서 4조 600억 원의 그 에비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것을 14배를 곱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54조 8,090억의 그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CATL, 20년에서 22년 평균 에비타에서 30% 할인한 기준이다.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재료 사업부에서 나오는 24년 에비타를 5,030억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5배수를 곱해서 2조 2,650억의 그 영업가치를 부여를 한 거죠. 이것은 23년 에비타의 피어 에비타,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그런 곳들의 에비타를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투자 자산 가치를 보도록 하죠. 일단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지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총 가치가
4조 1180억이라고 산정을 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3조 3860억입니다. 장부가액에서 30% 할인한 가격이라고 하고요. 상장사 가치, 다른 계열사들 이야기겠죠. 7320억. 네, 요것도 역시 30% 할인한 가격. 요렇게 해서 투자자산 가치를 4조 118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우선주 시가총액 3480억, 그리고 순차입금 24년 말 기준입니다. 4조 3680억. 요것을 하나의 채무라고 보고 합쳐서 적정 시가총액을 56조 4770억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발행 주식수를 나누니까 주당 밸류가 82만 1303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82만 원으로 잡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이 목표 주가를 잡은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잡은 목표 주가 78만 원 잡았는데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오게 됐는지 기준을 보죠. 일단 2023년 에비타로 봤습니다. 소형전지 쪽의 그 에비타를 1조 340억으로 봤고요. 이것을 멀티플을 11배를 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적정 가치가 11조 3740억이 나왔고요. 자동차 전지에서 1조 7330억의 에비타를 예상을 했고요. 이것에 18배의 멀티플을 줘서 적정 가치를 31조 1850억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쪽과 관련해서 1330억의 에비타를 생각을 했고 멀티플 15배 줘서 1조 9890억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 전자재료 이쪽은 에비타를 5220억 정도로 봤고요. 거기에다 10배의 멀티플을 줘서 5조 2200억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산한 영업가치가 49조 7680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비영업가치로 투자유가증권이 있죠. 지분법에 따라 가지고 있는 삼성 SDI가 가진 그게 8조 25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30% 디스카운트해서 5조 7750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부채 1조 9660억을 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적정시가 총액이 53조 5770억이다.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6,900만 주로 나누니까 적정 주가가 78만 원이 나왔다. 그렇게 목표 주가를 뽑은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신뢰도를 갖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뽑았구나. 거기에 따라서 뭐냐면 기준들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가장 이 주가가 움직일 때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호재성 뉴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심리를 건드리게 되고 그거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를 그냥 참고만 하면서 주가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피어그룹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11월 22일 2주 전이죠. 종가가 44만 2천 원이었고요. 어제 종가가 4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000원 정도 오히려 좀 빠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글쎄요. 일단 일주일 동안은 팔고 그 다음 주는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하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아직은 안 잡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네요. 이러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SK이노베이션도 보죠. 11월 22일 14만 2,300원의 주가가 어제 종가로 13만 5,200원 역시 빠졌습니다. 역시 외국인은 방향성이 아직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관은 그냥 매도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 섹터 자체, 셀 업체들에 대해서 기관은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도 아직은 방향성을 못 잡은, 아직은 좀 부정적 경향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엔 피어그룹의 그 주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일단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조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도 사실 29조 정도 하니까요. 주가가 한 43만 5천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이 한 16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PBR이 2배 정도다. ROE는 12 정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올해의 부채 비율은 15%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024년도에 지금의 주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43만 5천 원. 그때 PER은 13배보다 조금 더 낮겠죠? 네, 그 다음에 PBR은 1배가 되고요. ROE는 13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한 18% 정도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LG엔솔을 한번 볼까요? 이 리포트가 나왔던 이 자료가 나왔을 때보다 지금 주가가 좀 올라서 여기서는 95조 8천억 정도로 잡았는데 오늘 주가로 보니까 42만 7,500원, 시총이 한 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보다는 조금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감안하세요. 어쨌건 PER이 53배, 더 높아지겠죠? PBR도 5배가 됩니다. ROE가 9가 되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30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예상이. 근데 내년도에는 이 주가, 그러니까 42만 7,500원, 그러니까 이 시총이 지금은 100조인데 뭐 이게 95조 기준이니까 96조 기준, 뭐 비슷하다고 봐야죠. 뭐 약간 차이지만. 그랬을 때는 내년도 PER이 31배로 낮춰집니다. 그리고 PBR이 4배, 그 다음에 ROE가 15로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드러나죠. 대신 부채 비율은 37%로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 보죠. 지금 23년도 가이던스로 봤을 때 PER은 20배입니다. 시총을 13조 3,870억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13만 5천 원 정도 하죠. 주가가 13조 6천억입니다. 시총이. 그러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배 정도 한다 보시면 되고, PBR은 1배, 그리고 ROE는 3, 부채 비율이 좀 높네요. 올해 기준으로 8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24년 기준으로 지금의 주가를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PER이 7배가 됩니다. 그리고 PBR은 1배가 되고요. ROE는 8로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부채 비율은 90%, 네, 조금 더 높아지는 걸로 나오죠. 일단 그 외에 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파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기업만 좀 분석을 한다 해도 지금 삼성 SDI가 올해 기준으로도 그렇고 내년 기준으로도 그렇고 3사 가운데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셀업체 가운데서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순히 이러한 것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데는 저도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LG엔솔 같은 경우는 시장 장악력이 있고 그 다음에 확장하는 이 확장성, 성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SK이노베이션도 사실 또 정유 부분하고 이런 것들도 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건 PER과 PBR 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러한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쨌든 삼성 SDI가 가장 낮게 저평가받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기관의 매수, 매도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도에는 좀 매도했고요. 22년도에는 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23년도에 들어와서는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의 비중은 어떨까요? 22년도 7월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비중이 좀 높아지다가 다시 2023년 4월, 5월 이 지점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자, 이 PER 기준으로 봤을 때의 지난 13년간의 주가 흐름인데요. 보시면은 지금이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PER, 요게 20배고 요게 한 15배, 16배 사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바로 요 지점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지점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낮은 지점에 있다. 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비타 기준으로 봐도요. 지금의 수준이 역사적으로 낮은 상황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BR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2010년도가 1.12배 정도 2, 3배 되는 것 같죠? 그러다가 계속 2016년, 17년까지 거의 한 낮은 저평가를 좀 받다가 PBR 기준으로는
그러다가 올라오면서 20년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면서 PBR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PBR이 1과 2 사이, 네,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거는 역사적인 지난 13년간의 PER과 PBR, 그 다음에 에비타 기준으로 이 위치,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네, 한눈에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자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실적 대비 너무 싼 주가다, 그래서 80만 원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 이 이야기를 했고, SK증권도 PER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다, 그리고 너무 과매도하고 저평가 구간인 2차전지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DB금융투자도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수익성이 돋보인다. 3분기에 4,960억, 중대형 출하량 증가에도 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요. 네, 다음 또 관련된 이슈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실적을 고려했을 때는 2차 전지가 불황이라는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 낙폭이 좀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12월 5일 때 나온 뉴스인데 영업이익률도 1.8% 개선이 되고 있고, 중대형 EV용 전기차용 배터리도 7%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네, 3분기 그 매출도 전년 대비 11%가 증가했고, 근데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거냐? 이것은 좀 너무 과도하다. 네, 이런 이야기죠. 네, 요즘 사실 그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다. 미국에서 전기차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알보말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리튬 가격, 니켈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이러저러한 뉴스들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와 관련해서 뭔가 불안한 분위기, 업황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많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이 섹터 내의 주식들이 지금 이미 그걸 감안하더라도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증권사들의 그 리포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에코프로비엠에 44조의 5년간 또 수주를 주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결국 기업에서는 자신이 없는 일은 벌리지 않는데,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 현대차 뉴스가 또 연결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에코프로와 삼성 SDI가 협력했던 데에는 현대자동차가 있는 것이다. 삼성 SDI의 차세대 배터리 P6를 2026년부터 7년간 공급하고 그 NCA 양극재를 에코프로비엠에서 조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대차, 거기다 BMW라든가 이런 그 하이엔드급, 좀 프리미엄급 이런 그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여기에 대한 수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이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 SDI가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보다 좀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격적인 증설, 확장 전략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질적 성장을 하겠다라는 내부 목표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약간 전기차의 그 성장이 둔화됐다, 이러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 가장 또 그 장점으로 부각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한번 좀 보시죠. SNE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 추이가요, 2022년도에 38.5%의 성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09%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차량은 672만 대가 팔렸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 1054만 대가 팔렸고 성장은 56.9%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분기까지 967만 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6.4%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판매 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증가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성장에 맞춰서 여러 가지 증설이라든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한파가 왔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높은 고성장이 끝나가고 있는 이 시그널, 요 데이터 때문에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생기고 있다고 봤을 때 공격적으로 하지 않은 이 삼성 SDI의 이 전략,
지금이 좀 빛이 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3사 2023년 3분기까지의 투자 비용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구 개발비에는 2.8% 매출액 대비 2.8%의 연구 개발비를 썼고요. 캐펙스 투자 비용에는 7조 39억 원을 썼습니다. 근데 삼성 SDI는 8,364억의 연구 개발비를 썼고요. 이것은 매출액 대비 4.9% 상당히 높죠. 그리고 캐펙스 투자 비용은 2조 4,436억을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SKO는 투자 비용이 2,206억인데 이것은 매출액 대비 2.2% 그리고 캐펙스 투자는 6조 7천억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I는 연구 개발비에다가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오히려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LG 엔솔보다도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 보수적인 이 캐펙스 투자 전략이라고 삼성 SDI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21년도에 보면 에비타가 2조 3,200억이 나왔을 때 캐펙스 지출 비용은 2조 2,547억. 캐펙스라는 거 미래를 위해서 지출하는 투자 비용 요것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만큼 재투자를 하겠다. 22년도에도 3조 2,700억 그런데 캐펙스 투자는 2조 8천억 2023년도 또 2조 5,900억 정도의 에비타가 예상이 되는데 2조 4,400억 정도의 캐펙스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한도 내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나가겠다. 이러한 전략이 삼성 SDI의 전략이고 이것이 다행히 지금 전기차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이슈 때문에 이 변동성이 커졌을 때 오히려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신문 기사들도 좀 보시면은 연구개발비는 다른 회사보다 훨씬 높은데 증설과 관련해서는 적당하게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돈 한도 내에서 해나가는 보수적인 전략을 쓰고 있다. 이것이 지금 전기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졌을 때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그동안 증설 확장 전략이 좀 늦었다. 그래서 이미 선점하지를 못하고 늦춰지는 거 아니냐 후발주자로서 그런 우려들을 이제 지금 다 불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삼성 SDI는 프리미엄 차종을 좀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전략을 좀 얘기했네요. 아까 현대차와 관련해서도 납품하기 위한 그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에코프로비엠에 5년간 44조 원의 양극재 오더를 줬다. 이 얘기도 NCA 계열 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NCA라는 건 결국 이 각형 배터리, 지금 P6라고 하는 이 신규 프리미엄 관련된 제품을 그 현대차에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차종이 프리미엄 차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고급 전략은 지금 이미 독일 BMW, 뉴 i7, iX, 뭐 그다음에 아우디 이런 것들도 역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가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특허가 세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LG화학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삼성 SDI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결국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에 R&D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하는 가운데 또 12월 4일 날 나온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여기에다가도 좀 주목을 크게 하고 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R&D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삼성 SDI의 이 R&D에 대한 끝없는 투자 열정 이거에 대한 호의적인 시장의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어쨌건 올해에도 그 국내 유일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셋업을 완료하고 개발 시제품을 생산했다는 거. 그래서 물론 앞으로 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토요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R&D를 통해서.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그 다음에 제너럴 모터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면서
계속해서 수주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 가동률과 관련해서 17일 날 그 공시가 나온 거를 좀 보니까요, 지금 이 배터리 셀 이 3사의 현황이 좀 나오더라고요. 좀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국내 오창 공장, 미국, 중국, 폴란드 해외 공장의 3분기 평균 가동률이 72.9%, 그러니까 올 상반기 74.8%보다 떨어졌다라는 거를 집계를 냈고요. 지난해 75.4%보다도 또 떨어졌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SK온도 국내외 공장 평균 가동률이 94.9%, 그러니까 상반기 95.4%보다 조금 떨어졌다는 거. 물론 삼성 SDI는 중대형 전지 부분은 공개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 소형 전지 부분 같은 경우 여기에는 77%,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까지의 평균 가동률 88%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인력 감축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은 최근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생산직 인력 그 170명을 해고 조치했고요. 정리해고. SK온도 그 조지아주 생산 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은 긴축 경영 혹은 확장적인 어떤 공격적 경영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삼성 SDI가 이제까지 덜 공격적으로 그 자기들의 그 에비타에 맞춰서 캐펙스를 늘려왔기 때문에 가장 호평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나중에 SK온과 그 다음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도 제가 종목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거기에서 또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또 장점들이 나올 수 있겠죠. 단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핵심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갖다 붙임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너무 과대하다,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셀 업체다.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최근 이제 울산시에 공장을 2개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투자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LFP 배터리를 생산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쨌건 그 보급형 자동차, 좀 더 자동차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그 모델들, 보급형, 여기에 많이 채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시장 규모 자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까지도 장악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이 지금은 전체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LFP 배터리도 생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2026년에 양산을 목표로 지금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역시 현대차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 지금 현대차에서는 2개년을 목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내년 말까지는 개발이 끝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보급형으로 많이 쓰이는 이 LFP 배터리는 CATL, 그 다음에 BYD 같은 이 중국산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기아 레이에 이걸 최초로 그 적용을 하면서 올 1, 2분기 중국산 그 전기차 그 배터리 수입량이 작년 동기 대비 156.6%가 증가했다. 그래서 현대차가 중국산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욕하시는 분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현대차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중국산 LFP 배터리로 대응하겠지만 결국 내재화를 해서 2025년부터는 한국산 배터리를 상용화해서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배터리 3사 셀 업체, 그 다음에 중견 업체와 지금 소재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LFP 배터리 울산에서 만들어서 상용화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LFP 배터리도 물론 후발주자긴 합니다만 삼성 SDI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 EV 시장의 성장성, 그러니까 이 매출에 이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 2차 전지의 이 성장성, 이거는 뭐 더할 말할 나위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죠. 대신 거기에 맞는 영업이익이 그만큼
증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다른 두 개의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단지 특징이 서로 좀 다를 뿐인 거죠. 삼성 SDI는 지금 살펴본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일단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셀 업체다. 이거에는 별 이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 SDI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 논리이기도 하고 의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성장성을 먼저 보는 분이 있고 매출의 확장성을 먼저 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사 배터리 셀 업체들 지금 많이 주가 조정이 일어난 상태고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역시 삼성 SDI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종목 분석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